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채원입니다. 자, 목돈을 굴리고 싶으시다거나 좀 더 알뜰하게 저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재무 관리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 부자 되기 프로젝트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의 출연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한 재무 관리를 도와주실 분이죠. 윤창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저 밖에 보면은 그 호두 과자 그 차가 와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겨울이 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 겨울을 또 좀 따뜻하게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물론 따뜻하게 놔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온도만 따뜻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게 추위를 느낄 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차를 타서요. 시동을 오래 켜놓으면 따뜻하네요. 근데 그렇죠, 따뜻하죠. 뭐가 문제냐면 기름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많이 쓰게 돼서 내 자산은 줄어든다. 이럴 때일수록 내복 입으시고요. 그 웬만하면 낭비가 없는 선에서 네. 돈을 모으실 수 있는 온기를 저희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꽁꽁 염해서 우리 겨울 한번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프로젝트 부자 되기 프로젝트 여러 사연이 와 있는데요. 자, 그중에 한 분의 사연을 저희가 선정해서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자, 아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이 수입에 변동이 많아서 고정적인 저축을 잘 못했던 편이라 모아놓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작은 상가가 하나 있긴 한데 그 임대 수입은 지금 이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는 이 임대 소득을 저희 연금 소득으로 좀 재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꼭 알려주세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40대 부부신데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소득이 좀 불규칙한 것에서 오시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저희 본격적으로 좀 현금 흐름표부터 함께 들여다봐야겠죠? 네, 오늘 시청자님 현금 흐름표 보면요. 네. 자, 그래도 그 한쪽으로 자영업으로 치우친 건 아니고요. 남편분은 회사원, 그리고 배우자분은 자영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궁합이 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소득 합계 650인데 제일 문제는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고정적으로 저축하시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50만 원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지출을 보시면 450만 원을 쓰고 계세요. 이 안에 보험료 65, 대출 26만 원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지금 거의 80%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80%?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저축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저축투자 포트폴리오 보면요. 적금 105만 원, 그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네. 그래도 저희 방송 보시는 애청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잘 나눠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펀드로 딱 지금 금융기관 이전해 놓으셨고요. 자, IRP 5만 원. 이거는 문의만 좀 가입하셨다. 본격적으로 하진 않으셨고요. 방송을 좀 부담하셨다. IRP가 해지가 안 되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저희 네. 방송 보시고. 기본만 딱 해놓고 계신 상황이고요. 청약저축 10만 원, 그리고 화재보험 50만 원에서 자, 총 200만 원을 하고 계신데 자, 화재보험 50만 원은 뒤쪽에서 제가 점검해 드리고 갈 겁니다. 네. 이거는 지금 돈이 좀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 소득 합계 650만 원 나쁘지 않으시지만 이 소득 대비 지출이 약 80%로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금융자산도 살펴볼게요. 네, 현재 아파트 3억 3천 가지고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계시죠? 네. 그 상가를 부모님한테 물려받으셨는데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려받으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소유권만 받으셨지 지금 월 임대료 생활비로 다시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예금 4,300만 원,
그다음에 주택대출 1억은 아파트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보증금은 상가보증금인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5억짜리 상가를 받았는데 3억이란 부채도 같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네. 그냥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이것을 잘 상환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잘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총 자산은 5억 3,320만 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융자산까지 쭉 현금 흐름표를 살펴봤는데 자, 이 정도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점수를 한번 우선 매기고 한번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저축 뭐 쓰시는 거 대비 저축은 좀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6점 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점이면 평소 주시는 7점보다도 조금 더 짠 점수인데 저희가 이유는 나중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 보험 구성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예, 라이나생명 건강보험에 현재 시청자님 가입돼 계시고요. 그다음에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지금 보시면 10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큰 거보다는 좀 작은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신 형태고요. 그다음에 네. 삼성화재 실손보험 요거를 배우자분과 동일한 형태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보시면 39,400원, 32,000원 적지만 결국 합치면 이것도 또 50만 원 이상이 3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갱신형은 결국 10년마다 네.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이 금액이 30, 40, 50, 60 끝까지 올라갈 거를 감안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단 보시면 자녀분들의 구den굿 어린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 20년 납 30세 만기죠. 그럼 이렇게 되면 30세 거의 다 지금 됐거든요. 그렇죠. 고등학생쯤 돼 있으니까 한 10년 있으면 이제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럼 어차피 새로 가입하실 거라면 네. 지금 더 건강하고 나이 젊을 때 100세까지 연장하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뭐 월 보험료 80만 원 정도 나가고 계신데요. 우선 저희가 현금 흐름표, 금융자산 그리고 보험 현황까지 일단 쭉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짚어드리기 전에 우선 전문가 플랜 보고 저희가 모범 답안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 드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득 650만 원, 그다음에 지출 450, 네. 저축 투자 200인데요. 조금 쓰시는 거 줄이십시오. 그러시면 훨씬 좋은 플래닝 나오고요. 그래서 지출 조절을 보장성 보험을 재설계해서요 31만 원 줄여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생활비를 30만 원. 요거는 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줄여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아직은 좀 여유 있게 쓰시니까 그렇죠. 결국은 은퇴라는 게 뭡니까? 지금은 내가 월급 받는 게 있어서 여유 있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라는 건 자, 은퇴가 도래한 순간부터는 월급이 없죠. 그래서 없죠. 모아놓은 돈으로 내 자신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언제 돈을 모을 수 있죠? 바로 월급 받을 수 있는 지금 모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생활비 30만 원을 좀 줄여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대출 이자는 지금 뭐 대출은 많으시지만 의외로 부동산 많으신데 현금 여력은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이는 못 줄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드리면 지출 384만 원으로 줄게 되고요. 저축 네. 투자 266만 원으로 한 66만 원 정도 더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현금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가운데서도 저희가 좀 지출 조절을 통해서 지출을 좀 줄여드리는 방안으로 가셨습니다. 자, 저축 투자 부분 그럼 정확히 어떻게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을지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예, 적금 105만 원이고요. 연금저축펀드 30만 원, IRP 5만 원, 청약저축 10만 원, 화재보험 50해서 200만 원인데 자, 제가 화재보험을 말씀드린 이유는 자, 건물이 있으셔서 화재보험 드시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50만 원을 납입하셨을 때 예를 들어 10년 납 10년 만기로 하셨으면요. 이게 환급률이 한 85%나 90%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소멸형으로 가입해도 이런 경우에는 5만 원 정도면 가능하세요. 그럼 45만 원을 내가 줄여서 이거를 적금이나 펀드나 연금으로 넣었다라면 네. 10년이면 벌써 납입이 끝난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자산이 더 불어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재보험은 보장에는 꼭 필요하지만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게 바로 사업비도 들어가고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예비자금 CMA 60만 원, 네. 자, 현금은 좀 여유가 있으신 게 좋아요. 부동산 있는 분들은 돈이 자금이 경색이 되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자꾸 펀드나 뭐 예를 들어 파생 상품이나 이렇게 해서 길게 묶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예비자금 CMA에다가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실 건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적금 이금융권에 20만 원 해드리고요. 연금저축펀드 30만 원,
요건 동일하게 하는데 펀드만 좀 리밸런싱 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변액 펀드의 추가납까지 활용하시면 자금 유동성과 수익성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노후를 얘가 좀 도와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쓰는 것보단 네. 나중에 받아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셔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청약저축은 4만 원으로 이거 자녀분들한테 2개씩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간도 됐고요. 그리고 1인당 2만 원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낮춰드리고요. IRP를 오히려 22만 원으로 좀 늘려서 무늬만 IRP를 이제 본격적인 IRP로 다시 탄생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배우자분께서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20만 원을 추가해서 요 노란우산공제가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입하시면 상해보험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게가 좀 잘못됐을 때도 차압이나 이런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고요. 소득공제 혜택까지 드리기 때문에 네. 이건 자영업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266만 원을 딱 이제 고정해 드렸고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한 6%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저축 투자 포트폴리오는 현금 유동성 그리고 수익성 두 마리 모두 잡아서 은퇴 준비에 좀 더 한기를 가볍게 해드렸고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노란우산 공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금융자산도 전문가 플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8억 3천이신데 예금 자산이 4,300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4,300이 적습니까? 적다는 게 아니라 네. 빚이 4억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적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5억 3,320만 원을 네. 자, CMA에 2천만 원 보내드리고요. 그 나머지 2천 정도를 주택대출 상환해 드릴게요. 네. 아파트 걸 먼저 갚고. 자, 상가 거는 왜 안 갚냐? 이거는 자, 어차피 상가 재임대하시면 보증금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거는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거주하시는 거니까 네. 지금 내가 여기 살 거지 이거를 전세 놓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빨리 갚아주시고 상가는 대체한다 생각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은퇴할 때까지는 이 3억을 빨리 없애시는 게 좋다. 그렇죠. 물론 갖고 가셔도 되는데 나중에 다 공실이 되면 이걸 내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빼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ELS를 리자드형으로 최근같이 하락기에는 리자드형 ELS가 훨씬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1,200만 원에서 자산 변동은 없으되 유동성을 강화시켰고 수익성을 조금 더 높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게 총 금융 자산까지 전문가 플랜을 좀 살펴봤는데, 자, 저희가 지금 40대 부부의 총 자산 현황까지 살펴봤는데 아까 6점을 주고 시작을 네. 하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재무 상황 저희가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전체적인 상황은 자, 자산 구성은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좋은데요. 네. 견고한 준비가 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자, 속빈강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예, 그거보다는 저는 자산 관리에서는 그 견과류가 꽉 찬 에너지바 같은 그런 오. 자산 관리와 포트폴리오가 훨씬 좋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속이 좀 꽉 차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역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자영업을 좀 하시는 아내분이 자영업을 하시니까 이 아무래도 소득의 변동이 많은 구조라 저축이 좀 힘든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유의를 해서 저축 투자를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 의욕적인 저축을 자제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경기가 좋으실 때는 2년, 3년, 앞으로 10년 계속 좋으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적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상품을 쉽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경기 타서 2년 있다가 내가 수입이 떨어지면 해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적금을 3년짜리를 했는데 2년 만에 해지하면 내가 그 약정된 금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자금 저수지를 CMA로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년짜리 같은 경우는 CMA에 계속 넣으세요. 네. 그리고 1년 됐을 때 이제 목돈이 됐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금이나 아니면 일시납 상품 등의 목돈 재테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IRP와 펀드 같은 경우는 자,
처음에 들어가시기가 어렵지 이건 또 매달 납입해야 되는 의무는 없으세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조금 힘들다 그러면 한두 달 쉬었다 가고 5달, 6달 쉬어가도 되시니까 적금에만 너무 이렇게 목매지 마시고 IRP와 펀드, 그다음에 연금저축 펀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갖고 이렇게 유동성도 확보하고 힘들 땐 쉬어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유 있을 때 그만큼 또 추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소득이 좀 불분명, 이제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축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실 또 시청자님 사연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러웠던 게 자산 이미 증여를 받으신 상태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자산, 이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물론 부럽기는 저도 한데요. 부럽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산도 받으셨는데 대출도 받으셨다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산을 받는 것은 자산 증식의 핵심은 바로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덩치만 커지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늘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출구 전략을 세우셔라. 이 3억에 대한 보증금을 네. 내가 15년 안에 해소를 할지 10년 안에 해소할지 그게 딱 명확하게 목표가 세워지셔야 여기에 맞는 자금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일에는 사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물론 이 자산을 물려받았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분이 봤을 때는 그래도 자산을 물려받은 게 굉장히 부러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은 좀 씁쓸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위안을 삼으실 수 있을까요? 뭐 또 돈 앞에는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물려받으면 좋죠. 부럽죠. 하지만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최근 신조어 중에 어플루엔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죠. 그렇죠. 그런데 어플루엔자는 풍요와 인플루엔자의 합성어인데요. 소비주의 학자들은 바로 소비 중독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비 중독증? 자, 이건 뭐냐면 부유한 가정들 자녀분들이 이게 많아요. 그래서 자, 우측 보시면 이 증상은 감사를 못 느끼고요. 네. 내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을 감사를 못 느껴서 조금만 가난해져도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돈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는. 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시기장애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증상을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있으면 좋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죠. MC님 목소리 떨리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돈이 가장 중요한 기분 거예요. 기분 탓.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회 통념상 이제 갑질 논란이나 이런 뭐 재벌들의 그렇죠. 그런 행태들을 볼 때 돈이 전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지만 내 페이스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드는 저축 투자야말로 우리 나도부자 시청자님들이 갖고 계셔야 될 자존감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돈이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이 저희 방송을 사실 보시는 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게 저희는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방송이거든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뭔가 현실 생활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팁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또 바로 공개하면 우리 MC님 당황하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부자 달성 지수. 네. 한번 화면 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월급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저축 투자 그리고 통장 입금이 1순위다. 카드값부터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으며 캐시백 되는 체크카드를 쓰고 있다. 네. 자, 예스신가요? 노신가요? 반반. 반반. 전 반반 세모. 네, Y로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나만의 실천 저축법을 지니고 있다. 알기는 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끝자리 저축. 그렇죠. 5,600원이 남았으면 바로 저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작심 3일 저축. 네. 3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30만 원씩 3일 하시고 4일째 또 30만 원 하는 네,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네 번째, 내 월급의 40% 정도는 저축 투자를 하고 있다. 하려고는 한다. 그리고 매월 10개 이상의 금융상품에 자동이체로 저축 투자되고 있다. 하려고는 한다. 자, 6번,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저축 투자를 결산하고 리밸런싱 한다. 하려고는 한다. 자, 그러면 오늘 MC님은 몇 개 Y가 나오실까요? 저는 세모가 많네요. 세모? 네, 저는 그러면 중간에 걸쳐 있는 게 많네요, 저는. 중산층으로 사시겠네요. 저도 한 4개 정도 되고요. 네. 6개 됐다가 물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차원이니까 6개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신다면 뭐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만족할 수 있으면 정말 심리적인 부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기죽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이 6가지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실천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이제 아까 물어보셨던 2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세모를 말한 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저는 같이 쓰고 있는데 네. 사실 쓰다 보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게 되는 이유가 체크카드보다는 혜택이 더 많거든요. 신용카드가. 네. 제가 느낄 때는. 그런 의미에서 꼭 체크카드를 쓰는 게 맞는지 공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공격을 받았으니까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용카드 자체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죠. 많아요. 어떤 혜택이 많냐면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꾸로 보면 왜 신용카드 회사들이 체크카드보다 많이 적용을 해줄까요? 예, 남는 게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체크카드는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고요. 신용카드는 많이 쓰게끔 만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소득공제 차원에서는 자 신용카드와 소득공제는 같이 소득공제를 받는데요. 총 월급 내 연봉에 네. 25% 이상을 쓰셔야지 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쉽게 1,000만 원 연봉인 사람은 250만 원까지 내가 썼어도 공제 못 받아요. 네. 근데 그게 넘어가면서부터 체크카드 공제율은 30%고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 2배가 넘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500만 원 썼을 때 어디가 많이 받겠습니까, 공제를? 당연히 체크카드가 많이 받겠죠. 받고요. 자, 여기서 소득공제 받는 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가장 좋아하는 뭡니까? 현금으로 현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현금. 당연히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세금상 2배나 효과가 많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이런 카드들의 혜택이 많잖아요. 그러네요. 아웃백, 에버랜드, 그렇죠. 뭐 1년에 몇 번 가겠습니까? 예, 저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네. 가장 좋은 건 현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혜택 부분에서는 체크카드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웬만하면 이걸 쓰시고요. 신용카드 또 많이 쓰시면 단점이 하나 있죠. 뭐죠? 예, 내 월급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왔다가 슉 나가게 되죠. 예, 한꺼번에 너무 많은 홈쇼핑을 한번 봤는데 너무 사고 싶은 물건이 발생한다면 네. 예, 다음 달에 그 생각지 못한 참사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신용카드보다는 내 돈이 딱 찍혀 있는 체크카드를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이 아는 만큼 모이는 게 돈이다라는 걸 저도 오늘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보험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 80만 원 정도 나오는 보험 현황인데 저희 어디서부터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보험을 말씀드릴 때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지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절대 손해보지 않는 보장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실손의료비고요. 왜 보험의 본질은 내가 아팠을 때 치료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손의료비만 있으면 1차적인 관문은 통과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네. 성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입니다. 그래서 암을 잘 준비하시고 세 번째, 뇌혈관 질환. 자, 성인 3대 질환은 뇌와 뇌혈관, 암과 저희가 말하는 머리죠, 머리. 그렇죠, 머리. 그다음에 심혈관, 심장입니다. 심장. 예, 이 세 가지만 잘 준비하신다면 진단금으로서는 잘 해놓으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다섯 번째는 후유장애. 자, 목돈 들어가는 보험은요. 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말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후유장애 60%가 나오면 이거 1-2천만 원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예, 그랬을 때 많이 받을 수 있는 요 5가지 담보들을 튼튼하게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시청자님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요. 네. 자, 라이나 생명의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 3대 질환이 들어있긴 한데 안타깝게 갱신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소유주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은 월세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보험은 매년 이제 보험회사에다 월세를 내고 전세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계속 되죠. 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시고 나이가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비갱신형, 내가 건물도 소유해야 되지만 보험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갱신형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치아보험은 요거는 이제 오늘 시청자님이 그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가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죠. 하시는 거고. 네. 근데 나는 한 번도 치료를 안 받은 건치다. 저는 이게
나는 진짜 돌도 씹어 먹는다 이런 분들은 굳이 치아보험 그렇게 욕심내실 필요 없습니다. 네. 예, 그 돈 모으면 나중에 임플란트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32,000원이면 1년에 거의 36만 원이거든요. 10년 하면 360인데 최근 임플란트 하나를 할 때 1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럼 10년 내 돈 내고 3개 임플란트를 반드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산술계산적으로 보험이 줄 수 있는 이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아보험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오늘 가족분들 4분 너무 치아보험에 욕심내셨어요. 그러네요. 그래갖고 제가 그 남편분 거는 유지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 그 배우자분 거는 네. 치아 튼튼하시대요. 그래서 정리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나 생명의 배우자분 아내 거는 2개 다 좀 정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하나 명심하셔야 될 거 이제 2009년도 전에 실손보험은 보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부담금도 적고 그리고 100% 한도로 보장해드리는 이런 제도는 좋은데 보험료는 좀 높다 네. 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나는 근데 좀 저렴한 게 좋다 그러면 최근에 1년짜리 갱신형 실손이 보장 범위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대신에 가격이 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니까 잘 한번 검토하셔서 무작정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자 4인 가족의 보험료가 10,000원씩 차이가 나면 4만 원이죠.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이게 20년 있다가 2만 원씩 차이 나면 8만 원입니다. 그걸 평생 내셔야 된다는 거 잘 생각하셔서 네.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거 하고 오늘 시청자 2분 무해지 통합보험으로 다 정비를 해도 18만 2천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네. 50만 원씩 거기 손해보험사에다가 따박따박 저축해 주지 마시고요. 예, 3만 원 정도만 소멸형으로 하시고 나머지 47만 원은 어디에다가요? 펀드나 펀드. 아니면 연금이나 적금이나 네. 이런 진짜 이자 붙는 그런 금융상품에다 투자하셔야 되고요. 네. 나도부자 변액연금을 통해서 오늘 시청자님도 이제 은퇴 준비. 예, 금수저에 가까이 그렇죠. 가시는 준비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만 2,180원의 보장성 보험이 네. 34만 5,280원으로 31만 원 절감됐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요 나머지 주름 금액으로 연금을 추가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월 지출 보험료를 약 30만 원 정도 좀 줄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보험 가입 후에 절대 손해보지 않는 보험과 보험 리모델링까지 같이 봐드렸는데 사실 이 전문가님 설명대로라면 이 우선순위 부분에서 맞지 않게 가입된 이 보험들 어떻게 조정을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또 팁을 드리면 좋겠죠. 네, 기준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방법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네, 화면 보시면요. 네. 자, 결국은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갱신형의 단점은 자,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저 오렌지 박스 하단을 보시면 만기까지 단 1원도 오르지 않죠. 그리고 암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단금은 결국 나이가 들수록 위험률이 높아지니까 뒤에 비싸게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선금을 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단의 박스를 보시면 자, 3개의 박스가 23,520원씩 30세, 36세, 38세까지 갔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0년을 다 내고 꾸준히 보장받는다면 뒤에는 돈 안 내도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갱신형을 보시면 자, 초기 납입 보험료가 저렴한 건 맞아요. 아, 저렴하죠.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인터넷이나 이런 그 통신비 많이 쓰시죠. 많이 쓰죠. 예, 3년 약정, 2년 약정 끝나면 어떻게 되죠? 요금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약정 걸어야 되니까 결국은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다시피 63세, 80세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배, 3배씩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집 마련만 하지 마시고 보험도 내 집으로 소유를 하셔라. 네.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국 아래 맨 그 밑에를 보시면 갱신형이 비갱신형에 비해 80세까지 보시면 3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갱신형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자, 다음 화면 보실 때 네. 자, 최근에 직장인들한테 설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아까운 돈이 뭡니까? 라고 해서 어떤 게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자, 바로 택시비가 나왔습니다. 자, 택시비는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예, 급해서 탔어요. 타서 갔는데 제일 아까운 택시비가 또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옵션이. 택시를 타고 갔는데도 지각을 했을 때. 아, 그렇죠. 아, 그건 절망감을 느끼죠. 화가 나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결국 목적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목적 달성이 안 됐다면 굉장히 열이 받죠. 자, 같은 보험입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표준형 보험도 똑같은 보험이고요. 해지환급형, 미지급형
환급형인 무해지 환급형 보험도 똑같은 보험이에요. 다만 39% 정도가 저렴할 수 있다면 네. 자, 택시를 타시겠어요? 아니면 버스와 택시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죠?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죠? 네? 근데 같은 택시인데 모범을 타시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일반 택시를 타시겠어요? 어차피 같은 곳에 가면 당연히 일반을 타겠죠. 네. 굳이 모범을 타야 할 이유가? 지금 관광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동일한 보장이라면 저렴한 걸로 가셨을 때 훨씬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같은 상품, 이 동일한 보장을 받는 같은 상품을 굳이 비싸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단점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 않을까? 뭔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요? 단점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우리 강엠 씨가 이렇게 진행 잘하고 네, 예쁘시고 그렇죠. 하지만 아까 그 6개 중에 자신 있게 답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듯이 자, 무해지 보험도 납입하시는 기간 중에 해지하시면 네. 환급금이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10년, 15년, 20년으로 설정했는데 19년을 냈는데 해지를 했어요. 그럼 환급금이 없겠죠. 그럼 좀 억울하시겠는데 그래도 이걸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결국은 나 혼자 보험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가족의 전체 보험 균형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가족 구성원에 30%씩 싸다면 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얼마가 싸겠습니까? 거의 30만 원이 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이란 목적에는 저렴한 게 더 맞고요. 네.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가족보험을 설정하실 때는 꼭 가장이신 분은 6%, 전체 소득의 6% 정도만 설정하시고요. 배우자분은 4%, 네. 그리고 자녀는 2%씩 해서 15%가 절대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표준형으로 선택하시면 대부분 이 15%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나는 저축할 돈이 없잖아요. 없지. 그러니까 무해지가 나쁘다기보다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렴한 걸 사시는 거고요. 예, 아까 핸드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은 69,000원짜리 요금 안 쓰시잖아요. 안 쓰시죠. 예, 왜냐? 통화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확실히 목적성이 있듯이 네. 이 보험도 무해지 보험은 저렴하게 나오는 게 목적성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예, 요때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그렇죠. 이제 꿀팁에 대해서 네. 들어볼 시간이 왔어요. 보험료를 아끼는 꿀팁을 말씀드리면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보험료만 내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암이 발생하면 어떻게 됐었냐면 자, 3천만 원 암 진단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보험료를 또 돈을 냈어야 돼요. 자, 10만 원짜리 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암이 2만 원짜리예요. 네. 그럼 3천만 원 지급되면 8만 원씩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암 걸렸는데 돈 내기 힘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해줬던 게 납입 면제 기능입니다. 그렇죠. 납입 그래서 면제기는. 예, 혜택은 드렸으니까 돈은 더 안 받을게요. 네. 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나름 인간적으로 들려요.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MC님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 낸 돈 다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낼 돈까지 다 드리고 진단금까지 다 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좋죠. 제일 좋을 것 예, 그런 옵션이 최근에 나타났고요. 오. 자, 화면 보시면요. 네. 그래서 5대 보장,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이상일 때 이런 경우에는요. 만약에 기납입 보험료가 1,350만 원이다. 그리고 암 진단금이 2천만 원 설정돼 있다. 그럼 2천 드리고 1,350에 남은 기간에 1,050만 원 또 있거든요. 그거까지 다 드리는 그래서 2,400 드리고 진단금까지 드리는 납입 유지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보험료를 싸게 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 이제 더 할 말이 없죠. 너무 좋은데? 예, 보험회사가 손실 보는 특약이고요. 이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보험을 한번 손보셔야 되겠다라고 네. 했을 땐 저렴한 무해지에 이 옵션까지 쓰신다면 아마 손해보지 않는 선택 되시지 않겠는가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나도 부자를 또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보험에 대한 팁을 하나 또 얻어가셨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는 만큼 돈이 모인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상품, 너무나 다양한 보장들이 있기 때문에 꼭 나에게 맞는 맞춤 보험을 잘 설계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좀 맞춤 수선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나도 부자 은퇴 플래닝까지 정리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청자님은 보험 정리 잘 하셨고요. 그리고 저축 다 위치 이동 잘 시켜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화재보험에서 주는 걸로 연금 가시면 되고요. 네. 오늘 시청자님께 이런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부자 변액 연금.
예, 208만 원. 자, 50만 원에 50만 원 추가 납입하셔서 10년을 내시고요. 65세까지 거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략 208만 원 정도의 평생연금을 확보하실 수 있고요. 국민연금 125만 원. 그다음에 연금저축 들어가셨던 펀드 있죠. 네. 48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 15만 원. 이렇게 줄여놓은 이유는 현 상태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 있고요. 자, 나도부자 금융빌딩. 자, 상가 있으시잖아요. 있으십니다. 예, 상가 있는 보증금 다 갚아내시고 저희가 추천해드린 다른 금융상품으로 목돈 마련하시면 네. 110만 원의 추가 연금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정말 많네요. 506만 원. 예, 이렇게 많이 있으십니다. 대신에 지금부터 꾸준히 하신다면 이런 여유 있는 은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은 이 자영업으로 소득이 좀 불균형한 이 40대 부부의 맞춤 수선 그리고 금수저 은퇴 플랜까지 함께 짜드렸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저런 맞춤 수선 받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도부자 머니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2019년 주식시장 대응법입니다. 이제 2018년도가 이제 져가고 있죠. 그러면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일 관심 있으실 건데 물론 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오늘 시청자님들께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요. 지금 2017년 상단 2600까지 갔다가 하단 1900선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평균 단가는요. 1900선에서 2300선의 박스피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내년은 갑자기 상승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죠. 호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경기 자체가 반도체에서 거의 수익이 나는 거고 나머지는 좀 주춤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신경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신경전은 평생 갈 수 없다. 시청자님도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평생 갑니까? 그러진 않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데 지금 1년째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게 좀 좋아진다면 후반부에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 쓰셔야 되죠? 네.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집중적으로 좀 좋은 종목들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종목을 가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월 적립식 저축으로 좀 많이 모아 놓으세요. 그래서 2019년을 전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6월까지는 자, 우리가 변액 펀드에 넣었다면 100만 원에 추가납 200씩 해서 300만 원을 넣는 게 맞아요. 그러면 6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300만 원씩 넣지 마세요. 싸게 샀으니까 좀 기다리시면서 100만 원만 기본적으로 내시는 게 맞다. 이런 밸런스 유지해 주시고요. 자, 증권사들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50선부터 2400선. 근데 2530선까지도 보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답니다. 무조건 나쁘다면 이 폭을 한 200포인트 정도만 썼을 건데 증권사들도 하반기 장은 조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런 추세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납입은 어떻게 하셔라? 월적립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거치형이나 일시납 들어가시기가 참 어려운 장이에요. 왜? 들어갔다가 폭락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넣으시는 적립식 투자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6월까지는 좀 사시는 그런 구도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대 관심 포인트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하락장일 때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뭐냐면요.
바로 부정적 변수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시니까 흔들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떨어지면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떨어졌다고 너무 겁내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1년을 2019년도에는 주식으로 큰 재미 못 보겠지만 그냥 투자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자, 20년의 호황 끝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중국이. 20년 동안 그렇게 경제로 남의 돈 빌려서라도 재미를 많이 봤죠. 그래서 부동산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제 돈이 좀 묶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도 대립의 측면을 오래 유지하겠지만 후반부에는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는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할 모멘텀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2019년도 추천 업종은 5G, 통신 쪽이죠. 그리고 2차 전지, 게임, 소재 산업재까지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가시면 문제는 남북 경협주 열심히 갔는데 문제가 터졌죠. 관계가 너무 호전되는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오래 물려 있듯이 결국은 너무 많은 종목을 가시기보다는 핵심적으로 우량한 거 위주로 투자하시는 시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자, 코스피 목표는 2,400입니다. 여기까지 보실 때, 자, 지금 2,000선 초반이죠. 자, 사셔야 됩니까? 파셔야 됩니까? 네, 사셔야 됩니다. 근데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라고요? 바로 적립식으로 사셔라. 이렇게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매월 제가 적립식으로 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상품, 나도 부자에서 말씀드리는 상품이 다 있잖아요. 멀티펀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ELS, ETF도 월적립이 가능한 거죠. ELS는 목돈만 들어가지만. 그리고 변액펀드도 마찬가지로 월적립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 풀로 200% 다 쓰신다면 꽤 괜찮은 투자가 되시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사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쭉 봤어요. 그러면 과거에 한번 떨어졌을 때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왕창 빠졌거든요. 왕창 빠졌는데 몇 년 동안 빠졌냐? 2년 빠졌습니다. 3년도 빠지지 않았어요. 과거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요. 3년 연속 빠진 적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나머지는 2년 빠지면 1년 올라갔어요. 그럼 2017년도까지 쭉 올라왔죠. 그러면 2018년도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럼 2019년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1년을 놓고 농사를 하셔야겠습니까? 3년을 놓고 농사를 하셔야겠습니까? 저는 추천드리는 건 3년이에요. 그리고 더 여유 있으시면 5년까지만 잡으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 2009년도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면 그냥 경기가 회복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2009년도에 이제 그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여러 금융권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 정책들을 펴서 살려냈어요. 지금 쭉 박스피를 왔다가 지금 떨어진 건요. 생각보다 과하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나쁜 게 없는데 그냥 심리적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점을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그 저점을 저는 1950포인트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 갔다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지금 2000선 초반이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선 사실 수 있는 것 좋은 종목들 담으세요. 아니면 펀드 하시고 그것도 아니시면 변액 펀드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등하실 때는 분명히 2년이나 3년 이후에는 좋은 장이 한 번은 오게 되니까 그런 정도 믿음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요. 투자 타이밍 소용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잡을래도 못 잡아요. 진짜 날고기는 주식 전문가님들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가야 되냐. 이 고민이시잖아요. 어떤 상품을 사야 되나. 언제 사야 하나.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나. 이거 고민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쭉 올라갈 땐 이 고민해도 돼요. 왜? 내가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이익이 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사면 떨어지고. 그럼 또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고민만 하다 끝나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투자 방식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방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되고요. 국내 주식에만 사시는 건 굉장히 멍청한 짓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같이 금융이 좋아진 때는요. 해외 주식도 사셔야 되고요. 해외 지금 부동산도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주춤주춤 내려가는 모양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부동산이 많이 빠진다 그러면 그때 거기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렸듯이 높은 걸 쫓아가지 마시고 작년에 떨어진 투자처를 잘 보시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에 기회가 옵니다. 그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 시기를 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적립식의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실제 주가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거죠. 저점에서 사셔서 고점 파시고 또다시 저점에서 사셔서 고점 파셔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못 맞춥니다.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맞출 수 있다고 투자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과거 자료 볼게요. 자, 2007년도 펀드가 한참 좋고 주식이 슬슬슬슬 올라갈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안 움직여요. 지켜볼 거야. 좋은 장이 오겠지.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들어오시죠. 자금 유입이 막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점에서 너도나도 들어와요. 너도나도 들어와서 빠지기 시작하면 안 나가죠. 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닥에서 묻지마 환매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막기가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지금 2018년도, 19년도 주식이나 모든 투자의 그 키워드는 바로 투자 타이밍이 아닙니다. 바로 투자 방법이고요. 매수 시점 분산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투자처에 앞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과거에 좋은 게 미래도 좋습니까? 100%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꽤 오랜 기간 수익을 내왔습니다. 그럼 주식은 어떤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요 하늘색 선이죠. 딱 2000년도부터 쭉 시작했을 때 봤을 때 결국 1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가요. 코스피에 투자하셨으면 212만 원. 그럼 몇 프로 난 거예요? 200% 이상 났지 않습니까? 그럼 연간 10% 이상의 수익률을 냈단 얘기입니다. 그럼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죠. 나쁘지 않아요. 물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 100만 원보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슬슬슬 올라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6년 걸렸죠. 6년. 100 찍는데 딱 6년 걸렸는데 주식의 특징은 뭐냐? 그걸 더블로 찍어내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6년이나 기다렸는데 이걸 어떻게 더 기다려? 2, 3년만 더 기다리면 좋은 때가 옵니다. 그럼 좋은 때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팔고 나왔어야 되는데 또 안 팔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쯤 왔을 때는 과감하게 환매하시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10%에 환매하셔라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펀드 15% 났다, 16% 났다, 20% 났다 저한테 자랑하시는 시청자님들이 계신데 제가 한마디 딱 해요. 왜 안 파셨어요? 10%대 팔아야죠. 그래야 내가 손실 안 볼 거 아닙니까? 16, 17은 가면요. 곧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이 생각보다 유지 기간이 짧습니다. 코스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글로벌 리츠. 글로벌 리츠가 뭐냐면 바로 전 세계 부동산 사는 거예요. 부동산. 그러면 이거는 더 높은 수익률을 냈죠.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위기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사셔라? 아닙니다. 지금 절대 사지 마시고요. 한번 꺼지면 3년에서 4년 부동산이 폭삭 망하잖아요.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외 채권. 의외로 주식보다 해외 채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적금으로만 이 자산을 자꾸 운용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행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 10년 어디가 잘 운영됐고 어디가 괜찮았는지 확인 잘 하신다면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넘어설 수 있고 그게 적립식 투자와 결합될 때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 말씀 잘 경청하셔갖고요. 적립식 투자로 부자 되시는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부자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이었습니다.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